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닦아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이광수 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옆에 또 전 YTN 기자였고요. 최원석 기자, 핀란드에서 지금 유학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방송 끝나고 같이 응원차, 격려차 오셨습니다. 제가 혹시 틀린 말 하면 옆에서 좀 많이 좀 지적 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주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위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 특히 유튜브 상당히 극우 유튜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요. 일반적인 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미약 하셨던 분들도 뭐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특히 요새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이제 일본의 무역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설이죠.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설인데 경제 위기설이 그동안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을까? 그리고 왜 번번이 틀릴까? 번번이 맞을까가 아니고요. 왜 번번이 틀릴까에 관해서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가 위기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 위기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도 모른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른다. 그래서 면밀히 냉철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경제 위기설에 숨어 있는 상당히 많은 다른 잡것들, 생각들이 있다. 그거는 이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요. 다른 이익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주제 가기 전에 댓글,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많은 댓글들이 나와 있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모의 작가분이 소개해드립니다. 댓글 알려주십시오. 좀 빨리 읽어주세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기술 국산화 관련한 문자였는데요. 예. 3473번께서 저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일본의 기술을 뛰어넘어 상품화를 했지만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해 가서 끝내 기업은 폐업했습니다. 이러니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였습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그동안 빈번해왔다는 건 결국엔 뭐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네.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나 회사들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었던 그렇죠. 거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독일이라든지 일본 그런 중소기업들을 보면 사실 그런 보호들을 굉장히 잘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좀 되게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그 핀란드에서는 이런 기술 탈취나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 분위기상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테고요. 그 경우에 뭐 더 이상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아마 비난을 그렇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래서, 같은 경우는 예. 뭐 그 아주 큰 대형 로펌을 이용해서 기술 탈취를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그냥 입을 막아버리겠죠. 중소기업들에.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는 뭐 최근에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됐던 게 베트남에서 이미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국내 스타트업이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고 있던 이미 사용용화를 하고 있던 서비스였던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했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최원석 YTN 전 기자입니다. 핀란드 유학 중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한두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댓글은요. 저희 유튜브로 진행할 때 생방송에 때 언제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신데요. 네. 강 PD의 부동산이라는 아, 일을 가지신 닉네임. 네네. 예, 나디극스입니다. 예. 네, 그 기자님의 삼성전자 플랜 B에 대해서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플랜 B를 다 갖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간 이유는
원래 일본 그 원재료를 갖고 있는 기업인 스텔라사에 거래를 끊을 건지 계속 거래를 할 건지 협박을 하러 간 거다. 이재용 부회장이 협박을 하러 갔다. 네. 예. 삼성전자 디램랜드 완성품 재고는 1년치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필름 B라는 거는 워낙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름 B를 갖고 있음에도 그 거래처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예, 1년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영업 비밀일 텐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내부 분인가요? 네.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또 삼성전자의 재고가 네. 1년치다라는 것까지 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인데요. 좀 정확하게 정보들이 교류되고 문제가 뭔지 좀 알 필요도 있고 예. 그리고 기업들도 그런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댓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댓글이었는데요. 야, 이광수 위원님 딱이다. 예. 안상번님의 댓글이었고요. 예.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로또 분양이 될 거고요. 미등기 전매, 명의 신탁 등으로 전 국민을 범법자와 투기꾼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이를 단속하느라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아수라장으로 만들 것이다.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지가 않는데 불가능합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모든 거래를 전자화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사실 과거에는 물론 뭐 가능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수작업도 가능해서 하루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 거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거기다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동에 땅을 개발을 할 때, 네. 강남 용동에 땅을 개발을 할 때 여기 A가 10원에 샀어요, 20원에 샀어요, 30원에 샀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5배가 오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미등기 전매의 역사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실 예.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집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시절을 떠올리실 테고. 그렇죠. 지금은 네. 미등기 전매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행정력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또 전산화가 돼 있고 국세청이 굉장히 강력해요. 아, 그렇군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등기 전매. 예, 경제 위기 들어가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러는데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뒤에 또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서 우리 최원석 전 YTN 기자가 잘 설명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 결론을 참 주목을 해 주십시오. 경제 위기라는 말이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포탈에 찾아봤습니다. 7월 17일 1시쯤에 경제 위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제가 몇만 건 위주로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몇만 건 나왔겠습니까? 몇만 건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뉴스로만 검색했습니다. 뉴스로만 예. 경제 위기를. 예, 인터넷 포털에서 인터넷 포털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10만 건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10만 건. 10만 어떻게 건.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 위기가 그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10만 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36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아, 진짜 엄청나군요. 36만 건. 네. 경제 위기와 관련된 뉴스 36만 건입니다. 2015년부터 한번 찾아봐 보니까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3만 5천 건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16년 4만 3천 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7년 2만 6천 건, 18년 3만 2천 건, 19년 7월 17일 1시 정도까지 1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부 때 박근혜 정부건 이명박 정부건 문재인 정부건 경제 위기라는 뉴스를 쏟아내는 거죠. 나름의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쏟아낼 때, 언론이 쏟아낼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2010년부터 살펴보면 2010년에 기억나시겠죠? 그렇죠. 그리스. 예, 그 국가부도 사태. 국가부도 그다음에 2011년에는 미국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국가 이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니까
야 이러다가 미국 재무부 채권이 미국 국채가 디폴팅 되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굉장히 컸어요. 2011년에. 맞습니다. 그래서 디폴팅 미국 재무부 채권이 디폴팅 된다. 이거 저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망하겠죠. 2012년에 유로존 붕괴 위기 네.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13년에 미 연준이 이제 좀 살만해졌어. 돈 좀 싹 풀었다가 다시 걷어들일 것 같아. 걷어들일 것 같다니까 또 금리 인상. 이러니까 야 양적 완화 끝났어. 아이고 경제 위기. 또 경제 위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망한다. 2014년에 계속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돌았습니다. 또 망할 거다. 시리아 내전 있었고요. 15년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반토막 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거의 50%가량 네. 떨어졌는데 부동산 위기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16년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제가 약간 연기 톤으로 말씀드리죠. 연합뉴스 TV입니다. 정확하게 2016년 2월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제목이 2008년보다 심각. 초특급 경제 위기 우려. 초특급 경제 위기 우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앵커가 막 떠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 클로징 부분에 각종 부양 체계에도 경기가 좀처럼 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고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경쟁적 돈풀기는 저유가 쇼크가 불러온 실물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그대로 기사로 써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똑같네요. 똑같죠. 지금, 2016년 2월이거든요. 네. 오히려 일본 엔화의 가치는 급등했고 유럽은 대형 은행 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꺼낼 수 있는 남은 카드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2016년 2월에 남은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까지 카드를 쓴 거야? 예? 지금 2019년인데 이 같은 선진국발 충격이 신흥국에는 대지진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만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합뉴스 TV 누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모든 언론사가 이렇습니다. 모든 언론사.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전투적으로 멘트를 쓰신 기사 리포팅을 하신 분을 일부러 뽑아와서 모든 언론사가 같기 때문에 기자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17년에는 그러면 없었냐? 2017년에는 궁금하시죠? 대우조선해양이 파산, 실제로 파산했죠. 파산설이 나오면서 한국 4월 위기설 이게 나왔습니다. 4월에 위기가 터진다. 4월에 좀 위태로웠는데요. 넘어갔어요. 18년에는 지난해에는 경제주기 이제 10년 위기설. 야, 08년, 09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10년 주기설이 나온 거예요.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이 그래서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19년에는 올해는 11년 주기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게 2020년이 딱 이게 운율이 좋잖아요. 네. 2020년 위기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늘 위기라고 말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번도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동안에. 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위기라는 거는.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에서 맞은 것은 정말 딱 한 번 금융위기인데 한국 언론 같은 경우에 언론이 정작 위기일 때는 맞췄는가. 2008년 9월 4일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번 봐보십시오. 9월 15일 날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터졌죠. 9월 4일에 한국 9월 위기 없다. 이게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9월 위기 없어. 예, 9월 4일이에요. 9월 15일 망했는데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 망해버렸는데 예? 열흘 후에 망해버리는데 한국은 9월 위기 없어. 2008년 9월 4일입니다. 제가 IMF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워낙
어리숙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맞췄다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IMF 환란 위기 이후에도 2008년 9월 위기를 9월 4일에 우리는 위기 없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자신감 있게 쓰기 사실 어려운 표현인데 헤드라인에 이만큼 나와요. 대문장만.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뭐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기사라는 게 이렇게 제목을 정하기 위한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제일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제목들이 이런 제목들입니다. 경제 위기, 뭐 그렇네요. 어디 뭐 리먼 브러더스 말 충격, 뭐 예를 들면 그 충격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같은 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까 최경영입니다.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한국 언론은? 제가 비상적으로 볼 때는 예. 일단 그렇게야 읽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읽히는 것, 선정성, 주목성에 관해서 항상 늘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에 또 나오죠. 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왜 이러는 것일까에 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대충. 뭐죠?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고요. 어떤 점이 있죠. 이렇게. 점이 있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예. 이게 분류를 해보면 모든 경제 위기설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중국이 부채가 지금 한 250% 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더 이상 뭐 3% 4%로 떨어지고 그리고 부채가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더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더욱 조여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면 뭐 이런 각종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회과학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을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해서 연성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처럼 인풋이 딱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들어가서 아웃풋이 결과가 물리적으로 나오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과학을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제가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전제와 가정이 틀리면 당연히 결과도 틀리겠죠. 거기다가 그 전제와 가정을 과거에서 유추합니다. 과거에서. 항상 과거에서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가정에 있는 것은 한두 가지의 요소밖에 없어요. 유가가 폭락한다면 엔화가 급등한다면 뭐 이런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이 없어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형으로 일방향으로 쫙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폭락할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둠스데이가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경제는 실제 모습은 실제 세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가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과거에서 뭘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가 바로 1초 전의 미래예요. 그냥 지금이에요. 네. 그리고 곧 미래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아시죠? 네.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게 그 사람들이 정량 분석에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제 수학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러시아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야, 이거는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쫙 가는 거야.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냥 노벨 경제학상 받은 정량 분석의 대가들이에요.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야 세계에서. 망했어요. 방법이 없어. 예? 왜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 그렇죠. 정부 정책 바로 들어와. 미국 트럼프가 막 오유 안 되겠는데 선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진핑은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경로가 아주 복잡하게 엉클어집니다. 이걸 누가 예측을 해요? 새삼 김창희 선배 그림에 감탄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뭔가 아니 이제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이 IMF 이전 아니 IMF는 아니지 이제 2007년 2008년 그 위기가 있을 때쯤에 사실 제가 핀란드에 있었거든요. 핀란드에서 느꼈던 게 환율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디선가 뭐 이렇게 환전을 했는데 4,000유로인가로 환전을 해놨는데 그걸 빨리 환전해둔 게 나중에는 그 환율 자체가 1,500원에서 거의 1,800원대로가 뛰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으로 유로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언젠간 도움이 되게 계속 오르겠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핀란드 통장에다가 2,000 몇 유로를 놔두고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취직도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어요. 언젠간 핀란드에 다시 가겠다. 이번에 다시 가서 확인했거든요. 싹 사라졌습니다. 일단 환율도 떨어지고 중간에 정책이 바뀌면서 그 수수료가 많아진 거예요. 이 보관료 이렇게 계좌를 개설했을 때 보관하는 유지료가 계속 올라가고 그 1,000몇 유로 됐던 2,000유로쯤 됐었던 돈이 거의 뭐 한 200-300유로밖에 안 남고 세상 잠깐 이런 그림들이 확 들어오는 게 이게 뭐 그냥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단순하게 이게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광수 위원을 좋아하는 게 절대 미래에 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망을 잘 안 하시려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MBA하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경제 위기설을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보다 그러니까 로버트 실러 교수 뭐 이 정도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 말씀을 그럼 믿으십시오. 이분이 2010년 3월에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목이 이런 거예요. A Crisis of Understanding이라고 경제 위기, 이코노미 크라이시스를 설명을 하면서 경제 위기가 아니고 당신들 인간들의 이해가 지금 위기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나 본데 당신들은 예측하지 못해. 인간이라.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지금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죠. 과거의 위기들을 살펴보면서 그때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달랐던 거 아니에요. 유가도 다르고 미국도 이 정도의 그 사이즈가 아니고 중국도 다르고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다른 과거의 위기들을 살펴보면서 뭔가 단서를 잡는 일뿐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 회복세가 탄탄할지 아니면 실망스러울지 전혀 모르고 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유튜버에 있는 분들은 2019년 12월, 2020년 11월 막 이렇게 막 시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로버트 실러보다 더 대단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전 그래서 예전에 그 종말론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이게 종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히스토리, 남의 얘기. 그리고 미래는 미스터리. 현재는 프레젠트. 그러니까 히스토리나 미스터리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선물에
집중해라.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막 등한시하고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을 하는 입장에서 저의 가장 큰 출발점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미래를 예측해 버려. 그렇죠. 위기가 그냥 옵니다. 그건 내가 오늘 괜히 불안해, 싸해, 위기가 올 것 같아. 아, 한국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유튜버에서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네. 사실 유튜브 얘기를 아니 전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광수 박사님 같은 그런 전문가분들도 유튜브를 보세요? 그것도 궁금해 참. 아니 요즘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유튜버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그렇죠. 그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화폐 이제 절하되고 막 화폐 이게 바뀐다고 1,000원짜리가 1,000원 없어지고 일로 표현되고 예.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 폭등한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의 부동산을 가보시면 리디노미네이션 뭐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는데 Listen and repeat. Redenomination. Listen and repeat. Redenomination. Listen and repeat. Redenomination. 예. 이것 때문에 집값 폭등하면 폭등한다.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게 분명히 한다. 이 정부 분명히 한다. 뭐 이러면서. 안 한다고 거짓말하지만 분명히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폭등한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무조건 사. 뭐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누가 그런 뭐 가짜 뉴스 혹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정말 부러운 전문가 경제 전문가분들은 보시면 이거는 예를 들면 리디노메이션 발음도 어려운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저희는 진짜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판단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시청자들은 유튜브를 보고서 재미가 있으면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보고 또 그걸 보면은 또 이제 알고리즘이 새로운 영상을 또 추천해주죠. 그걸 보고서 또 한 번 이 확증 편향이 이게 계속 확산되면서 정말 맞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야 할 때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된다거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려운 단어를 쓰세요. 그런 분들이. 일부러 그런 그래서 좀 쉽게 좀 말해주세요. 저도 제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쉽게 말하면 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억울한데요. 제가 그래서 왜 언론은 아는 척하는가, 왜 자꾸 경제 위기설을 퍼뜨리는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나왔어요. 첫 번째가 새로운 미디어의 부추김, 유튜브 새로운 시대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 돼서 그렇습니다. 장사가. 유튜브는 말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슨 몇천 명 이상, 그 다음에 몇천 시간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계속 열심히만 하면 어떤 거짓 정보를 퍼뜨리더라도 그 정보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자극적일수록 클릭을 많이 합니다. 클릭을 많이 하기만 하면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100만이 되면 돈이 들어와요. 계좌에 돈이 꽂혀. 돈이 돼. 그러니까 점점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에서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90만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처럼 공영방송에서 저희는 상관없잖아요. 전 지금 이 방송을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클릭 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요. KBS 경영 위기. 네. 한 푼도 없어. KBS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만 그러니까 월급이 제가 이제 꼬박꼬박 공영방송에서 그냥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으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진실되게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유튜브들 같은 경우는 사익이 낄 수가 있다. 많이 낄 수 있다. 예,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유는 선정성.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죠. 선정성. 예. 사실 뭐 저희가 유튜브 혹은 뭐 아프리카 TV 그다음에 뭐 요새는 트위치라고 이제 게임 채널도 있고요. 여러 그 1인 한 명이 이제 혼자 제작을 하고 이제 출연하고 편집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미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들이 기본적으로 그 클릭을
기본으로 해서 인기를 끌고 또 수익을 얻고 있죠. 그 수익이 없으면 사실 거기에 그렇게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두고 혹은 그걸 제1의 이렇게 선택지로 직업 그렇겠네요. 삼아서 하시는 그럼, 분들이 네, 생길 수 그렇겠네요. 없거든요. 일종의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건전하게 정보를 이제 어느 정도 리서치해서 좋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혹은 음모론에 가까운 그렇죠. 이야기들 뭐 저희가 뭐 최근에 일례였지만 5.18 광주 사건을 피해자들이나 광주 민주항쟁? 네, 민주항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뭐 영화도 그렇고요. 단순한 어떤 쉬운 정보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단순한 정보인데도 그걸 굉장히 과장해서 퍼뜨리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누가 만들어냈는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선정성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요. 팩트풀리스라고 한스 로슬링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부분 부정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본능. 인간의 본능 중에 부정본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유튜버들이 또는 어떤 신문 매체들이나 상업 언론사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부정본능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인간은 더 반응을 합니다. 주목을 합니다. 근데 미디어 산업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주목 끌기 사업입니다. 주목 끌기 사업. 그러니까 어텐션 스팬이라고 알죠? 네. 예, 어텐션 스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그 시간이 신문이든 방송이든 유튜브든 SNS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오래 머물러야 돈이 되는 산업이 미디어 산업입니다. 네. 방금 그렇죠. 어텐션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시 당황한 게 왜. 어려운 단어들에 일단 이렇게 가끔씩 몸이 굳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는 아까 어텐션 플리즈 하시는 거예요. 어텐션 플리즈. 아니 저는 이제 이걸 물론 약간 학술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공부할 때 이제 뭐 공부라는 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기자로 일을 하기 전에 그 프로듀서 출신의 이제 PD 분께서 하셨던 얘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방송은 결국 3B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베이비, 비스트, 뷰티예요. 잘 베이비 보시면 비스트 뷰티. 예, 최근 예능의 트렌드 중에서 하나가 아이들을 출연시키는 영상인데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어려운 용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맥컬리 컬킨이 출연했던 나홀로 집에 다 기억하실 텐데 최근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맥컬리 컬킨이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후회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그 맨하탄 추운 거리에서 마지막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내가 그때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최근에 뭐 여러 뭐 꼭 KBS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지상파 방송 혹은 이제 다른 종편 케이블 채널에서도 아이들과 부모들이 출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주목은 할 수 있죠. 그 이야기가 재밌고 순수하고 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혀 공익적이지 고민하지 않은 공익적이죠. 거죠. 예. 언론사가 단 하나만 언론사에게 당신들은 다른 거 모든 거 드라마건 뭐건 다 없애고 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언론사의 제1 역할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임없이 투자와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유권자로서 투자도 잘하시고 투표도 잘하시는 라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비스트는 이제 약간의 그 폭력성.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죠? 또 괴물이 나오면 사실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이상한 거.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들이 이상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장면에 집중하게 되죠. 유튜브에서 사실 보여주는 저는 여러 선정성들이 여기 연결이 그렇죠. 많이 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쁜 것들. 이쁘고 이쁜 게 이제 좀 과장이 되죠. 지금은 그렇죠. 유튜브에서 눈에 띄려면 이뻐서는 안 되고 사실 더 섹시하거나 노출이 굉장히 심해야 헬스 돼요. 트레이너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 예. 뭐 심지어는 최근에 최근에 있었던 여름에 이제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육상 선수를 출연한 영상들을 녹화한 영상에 소위 말하는 썸네일을 굉장히 클로즈업 사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 사진을 사용했을 거라는 신체 특정 부위를 예. 선정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단 썸네일은 눈에 띄게 네. 그런 효과들을 계속 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겠죠. 그 채널 관리자는.
거의 이제 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고요. 핀란드 마지막으로 핀란드에 지금 유학가 계시니까 몇 년 살았죠? 이제 3년 됐습니다. 3년. 핀란드가 언론 자유국 1위 그리고 가장 뭐 살기 좋은 나라 그 하면 북유럽 나라들이니까 핀란드에서 왜 이렇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이제 문맹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죠. 모든 사람들이 한글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 뉴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교육이 없어요. 왜 이런 교육을 받습니까? 핀란드는? 정정하자면 예? 있었습니다. 있었고 여러 한국도? 네, 아니 저희도 겪었어요. 국어 수업에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상 수업에도 있었고 다 요소 요소에는 들어 있는데 예? 그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거나 미디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라는 표현이 국어 교과목상의 교과 과정 안에서 빠지기도 했어요.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을 뿐이지 저희는 계속 수시로 이 중요하네요.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해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그곳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 네. 그걸 기르는 것. 네. 청소년 때부터 기르는 것. 그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핀란드에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왜 핀란드가 리터러시를 하는지 봤더니 하나는 교육에서 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는 결국에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재반 현상을 이해하려면 그렇죠. 미디어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 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방법이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예. 이걸 교과목으로 만들자는 노력도 하시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핀란드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자리를 잡은 게 이제 15년 정도 됐는데 초기의 논의는 민주시민 교육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제 어떤 운영하고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갖춰야 될 어떤 역량을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 네. 영국,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네.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발달돼 있고요. 미국의 여러 주들도 초등학교부터는 아니라도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뉴스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십시오. 늘 의심하십시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주말판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다. 내용 재밌죠? 재밌었어요. 경쟁이 재밌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척이 없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박사를 내버려가지고 해가지고 되게 꼼꼼히 다 했어요. 어. 진짜 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